오늘 리뷰할 노트북은 ASUS 플로우 X16, 플로우 시리즈의 16인치 대화면 파생형 모델입니다. 플로우 시리즈는 원래 13인치 경량형 트윈원 노트북에 XG 모바일이라는 일종의 eGPU를 연결해서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컨셉 노트북이었지만 ASUS는 이 아이디어를 일회용으로 쓰고 유기하는 대신 플로우 X13에 이어 플로우 Z13, 그리고 이번에는 X16까지 출시하면서 라인업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플로우 X16도 일단은 트윈원 폼팩터, 그리고 XG 모바일 연결할 수 있는 전용 포트 등 플로우 시리즈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노트북의 크기와 무게, 스펙 모두 ASUS의 메인스트림 게이밍 노트북의 범주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특히 제가 구매한 모델은 RTX 3070 Ti가 들어간 모델이라서 사실 얘는 XG 모바일을 사용하기보다는 노트북 자체의 그래픽을 사용할 생각으로 보통 구매할 제품입니다. 나머지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6900HS 램브란트 CPU, 32기가 DDR5 램, 1TB SSD이고 디스플레이는 일반적인 LCD가 아니라 512개의 로컬 디밍존을 가진 미니 LED 터치 디스플레이를 사용했는데요. 그러면서도 165Hz의 고주사열과 빠른 반응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선 랜카드는 아쉽게도 미디어텍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네요.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가격도 비싼데 이미 300만원이 넘었던 제피러스 M16보다도 조금 더 비쌉니다. 노트북의 합판 분해는 매우 쉽습니다. 숨겨진 나사도 없고 C자 드라이버만 있으면 합판 분해가 가능하죠. 플로우 X16은 2cm가 안되는 얇은 두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꽉 찬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내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3개의 쿨링팬입니다. 일반적인 게이밍 노트북에 2개의 쿨링팬에 더해서 조금 크기가 작은 세 번째 쿨링팬은 바람을 히트싱크 쪽으로 쏴주면서 직접적으로 기판을 식히는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히트파이프도 전원부 쿨링을 포함해서 빽빽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DDR5 램 슬롯이 2개라는 건데 제피러스 M16 등 ASUS의 다른 경량형 게이밍 노트북들은 교체할 수 있는 램 슬롯이 1개였던 걸 생각해보면 좋은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합니다. M.2 SSD 슬롯도 2개이고 랜카드는 잘 보이진 않지만 왼쪽 SSD 슬롯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 교체 가능합니다. 노트북의 디자인 쪽을 보겠습니다. 플로우 X13의 디자인을 그대로 16인치로 늘려놓은 듯한 디자인으로 상판에 대각선 방향으로 울퉁불퉁한 패턴이 되어 있어서 독특한 질감을 주고 있습니다. 키보드 덱에도 이 대각선 무늬 패턴이 이어지고 키보드 덱과 스피커 그릴의 디자인은 제피러스 노트북의 디자인과 거의 동일합니다. 노트북에 지문이 안 묻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저 패턴 덕분에 좀 지저분한 느낌을 가려주는 게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베젤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깔끔해 보이며 투인원 노트북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는 360도 회전해서 태블릿 모드로 변환 가능합니다. 플로우 16의 힌지에 대해서는 너무 헐겁단 말이 많은데 확실히 다른 투인원 노트북에 비해서 힌지가 헐겁고 디스플레이를 튕겨봤을 때 화면 흔들림도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핑만 해도 디스플레이가 흔들린다든가 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힌지를 많이 접었다 폈다 하면서 더 헐거워진다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있겠고 또 디스플레이 터치 기능을 사용할 때마다 화면이 흔들리는 것도 거슬립니다. 그리고 플로우 X16은 에르고 리프트 힌지, 상판을 열었을 때 합판이 뜨거워나 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덕분에 뜨거운 바람이 디스플레이로 쏘아지는 일은 없긴 합니다만 대신 노트북을 책상에 놓았을 때 합판이 거의 바닥에 붙어버립니다. 다른 게이밍 노트북이라면 바닥에 고무 바킹의 높이를 높이거나 해서라도 합판을 띄울 텐데 얘는 트윈원 노트북이기 때문에 태블릿 모드로도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고무 바킹의 높이도 매우 낮게 되어 있죠. 그 덕분에 공기가 흡입되어야 하는 합판이 평상시에는 거의 막혀버리면서 쿨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건 나중에 발열 얘기하면서 다시 얘기하죠. 노트북의 무게는 스펙상 2.1kg, 실식지는 거의 2.2kg 가까이 됩니다. 이건 미니 LED에 RTX 3070 Ti라는 상위 옵션을 사용했기 때문에 무게가 좀 더 올라간 거고 LCD 모델의 무게는 좀 더 가볍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겉보기보다는 실제 들어봤을 때 좀 더 무거운 느낌입니다. 포트 구성을 보면 우측에는 USB-A가 2개 있고 마이크로 SD 슬롯이랑 전원 버튼이 있으며 좌측에는 HDMI 2.0B, C타입 포트와 오디오 잭이 있고 고무 커버 안쪽에는 전용 외장 그래픽과 연결 가능한 XGM 포트가 있고 한 개의 C 포트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출력 포트 중에서 이 포트만 엔비디아 외장 그래픽에 직결되고 다른 포트들은 외부 출력 시 내장 그래픽과 연결됩니다. 제피러스 시리즈와 비교하면 유선 램 포트가 빠지고 대신 XGM 포트가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제피러스와는 다르게 좌측에 열 배출구가 없기 때문에 포트들이 정상적인 위치라고 해야 하나? 좀 더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노트북은 가볍지 않고 크지만 일단 투인원 노트북이기 때문에 태블릿 모드나 텐트 모드로 바꿀 수 있고 터치 입력이나 펜 입력도 가능합니다. 일반 노트북 모드에서도 펜 입력이나 터치는 가능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화면이 꽤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터치를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투인원으로 쓰기 위해 산 건 아니지만 터치 스크린이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 말고 부동산 많이 찾아보는 친구가 한 말인데 컴퓨터로 지도를 볼 때 좋다고 합니다. 박스에 전용 펜도 같이 제공되는데 펜을 잘 안 써서 모르겠지만 뭐 애플 펜슬만큼 좋은 건 아니어도 메모나 간단한 콘텐츠 제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키보드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제피러스나 플로우 노트북 키보드를 몇 개째 써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좋은 키보드라고 생각해요. 익숙해서 그런 게 크겠지만 키보드 백라이트는 단일 구역 RGB 백라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흰색 백라이트로 설정해두고 씁니다. 터치패드도 크기가 크고 글래스 재질로 쓰기 편합니다. 디스플레이는 다른 99%의 게이밍 노트북과 다르게 글레어 디스플레이를 사용합니다. 다만 플로우 X13이나 Z13과 마찬가지로 저반사 코팅은 잘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약간은 자글거려 보여서 화질이 안 좋아 보이는 논글레어 코팅보다는 전 이런 저반사 코팅이 더 마음에 듭니다. 근데 이 노트북의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니 LED 디스플레이겠죠. 일반적인 LCD 패널의 백라이트와는 다르게 화면에 개별적으로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백라이트가 여러 개 들어가 있어서 디스플레이의 대비값을 높인다는 게 미니 LED 디스플레이인데요. 플로우 X16에는 512개의 로컬 디밍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미니 LED를 사용한 맥북 프로는 2000개 이상의 로컬 디밍존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플로우 X16의 로컬 디밍존 하나하나의 크기는 맥북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어두운 배경에 밝은 부분이 있는 화면을 표현할 때 미니 LED 디스플레이에서는 블루밍이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건 로컬 디밍존의 크기가 클수록 더 눈에 띄게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윈도우 노트북에서 미니 LED 디스플레이가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완벽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에이수스 아모리 크레이트에서 백라이트 제어를 단일 모드와 다중 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데 단일 모드로 하면 사실 일반적인 LCD와 별 다를 게 없어지고 다중 모드로 설정해야 로컬 디밍존과 HDR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로컬 디밍존을 켜면 화면의 색상 표현이 약간 어색하게 느껴지게 되는데요. 이게 느낌만 그렇다 그런 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단일 모드에서와 다중 모드에서 측정한 감마 그래프를 비교해보면 다중 모드에서 감마 그래프가 틀어져 보이며 색상 정확도를 봐도 다중 모드에서 색상 정확도의 편차가 더 큽니다. 색 영역은 둘이 동일하지만요. 그러니까 미니 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했음에도 더 정확한 색상을 보기 위해서는 단일 백라이트로 사용해야 한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다만 단일 모드에서는 밝기가 약 500니트, 대비는 1080대 1 정도에 그치지만 다중 모드에서는 밝기 약 680니트, 대비는 1000대 1로 매우 높습니다. 최대 밝기는 스펙상 1100니트이지만 그건 HDR 컨텐츠 시청 시 일시적으로 낼 수 있는 최대 밝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북 프로의 미니 LED 디스플레이는 120Hz의 고주사율 디스플레이에 걸맞지 않은 느린 반응 속도가 단점이었지만 플로우 X16은 165Hz의 주사율에 빠른 반응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까지 써온 게이밍 노트북 디스플레이 중에서 가장 좋은 디스플레이지만 미니 LED를 기대하셨던 분들이라면 실망할 만한 그런 디스플레이입니다. 스피커는 총 4개가 탑재되어 있으며 품질은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피러스 M16과 비슷하다고 하면 비슷하지만 음의 질감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돌비 액세스 앱에서 돌비 애트모스 설정을 그냥 음악 모드로 놓고 쓰는 것보다는 커스텀으로 들어가서 서라운드 버추얼라이저랑 볼륨 레벨러를 켜고 취향에 맞게 EQ를 조절해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장 스피커용 돌비 음장이 달린 노트북은 수도 없이 많이 봤지만 이만큼 이 기능을 끄고 켜는 게 드라마틱한 차이가 나는 노트북은 처음 봅니다. 음량이랑 소리의 선명도가 크게 좋아져요. 이건 제가 설정한 커스텀 세팅인데요. 스피커 테스트도 이걸 켠 상태로 테스트했습니다.
성능 테스트는 26도의 실내에서 책상 위에 노트북을 올려두고 테스트했고,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아모리 크레이트 터보 모드로 설정하고 테스트했습니다. 먼저 CPU 벤치마크입니다. 시네벤치 R23에서 전력과 온도 그래프입니다. 먼저 터보 모드에서 보면 CPU 전력은 약 85W, 온도는 95도를 테스트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했습니다. 이때 싱글코어 점수는 1545점, 멀티코어 점수는 14202점으로 엘더레이크를 사용한 제피러스 M16의 터보 모드 점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터보가 아닌 균형 모드로 바꿀 경우에는 전력이 일정하게 고정되지 않고 35W와 80W 사이를 왔다갔다 하고 CPU의 온도 역시 93도와 75도 사이를 왔다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때 점수는 싱글 1533, 멀티 13830점입니다. 균형 모드에서는 플로 X13이 제피러스 M16보다 오히려 점수가 높은데, 물론 전력 그래프 등의 특성이 다르긴 하지만 라이젠 램브란트가 인텔 엘더레이크에 비해서 낮은 전력에서의 효율성이 높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긱벤치 테스트에서는 싱글 1598, 멀티 1015점으로 엘더레이크에 비해서는 점수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블렌더 BMW CPU 렌더링 테스트에서는 2분 50초 정도로 빠른 편이지만 엘더레이크에 비해서는 역시 떨어집니다. PC의 일상적인 성능을 테스트하는 PC마크에서는 총점 7149점이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제가 항상 테스트에 사용하는 소니 카메라 4K로 촬영하고 나름 빡센 색보정을 시행한 4K 시퀀스를 4K 유튜브 프리셋으로 인코딩했을 때 2분 5초가 걸려서 빠른 속도이지만 제피러스 M16보다는 느린 속도였습니다. 표준화된 프리미어 프로 성능 테스트인 프로젝트 벤치마크 4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총점 888점으로 인텔과 엔비디아 조합에 비해서 성능이 잘 나오지 않았는데요. 대부분의 차이는 플레이백 점수에서 나왔네요. 그래픽 성능을 보겠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제피러스 M16과 동일한 기본 100W, 최대 부스트 125W의 RTX 3070 Ti 그래픽 카드를 쓰고 있고, 먹스 스위치도 마찬가지로 탑재되어 있어서 외장 그래픽에서 직접 디스플레이를 출력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테스트는 먹스 스위치 외장 그래픽 모드로 실행되었습니다. 먼저 파이어 스트라이크에서는 터보 모드에서 그래픽 점수 26300점 정도로 같은 부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제피러스 M16보다 1500점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타임스파이에서도 역시 터보 모드 9800점 정도로 M16보다 800점 정도 더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균형 모드로 바꾸면 이 결과가 완전히 뒤집히는데요. 균형 모드에서는 플로 X16의 파스 그래픽 점수가 M16보다 1000점 더 높게 나오고, 타임스파이에서도 역시 X16의 점수가 더 높게 나옵니다. 저는 평상시에 소음 때문에 터보 모드 대신 균형 모드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고려하면 X16이 더 나쁘다고는 할 수 없겠네요. 그리고 PC 충전을 할 때, 그리고 배터리를 사용할 때는 성능이 어느 만큼 떨어지는지도 확인해 봤는데요. 두 경우 모두 타임스파이에서 거의 절반에 가깝게 떨어졌습니다. 그럼 실제 게임 성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터보 모드와 밸런스 모드에서 각각 게임 성능을 테스트했으며, 네이티브 해상도인 WQXGA와 풀 HD에서의 프레임을 역시 각각 체크했습니다. 이 노트북의 직접적인 프레임 비교 대상은 아무래도 비슷한 스펙의 제피러스 M16이 되겠습니다. 터보 모드에서 3D 마크 점수가 M16보다 떨어지니까 실제 게임 성능도 더 떨어질까요? 먼저 레드 데드 리뎀션 2입니다. 다른 노트북에서도 사용했던 옵션 네이티브 해상도에서 플로 X16과 제피러스 M16의 게임 프레임은 터보 모드, 성능 모드 상관없이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풀 HD 해상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오차 범위 이상의 의미 있는 프레임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사이버펑크 2077 레이트레이싱 울트라 옵션에서 내장 벤치마크로 테스트했습니다. 네이티브 해상도에서 플로 X16의 게임 프레임은 평균과 최소 프레임 모두 제피러스 M16보다 눈에 띄게 더 잘 나왔는데요. 뭔가 그 사이에 게임 업데이트가 있었나 싶어서 M16에서 다시 테스트를 해봐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사펑에서는 플로 X16이 더 우월합니다. 다만 풀 HD 해상도에서는 그 성능 차이가 줄어들더라고요. 에이펙스 레전드 최상욱 훈련장입니다. 이 게임의 경우 최근에 훈련장의 환경이 좀 바뀌어서 M16에서도 다시 프레임을 테스트했습니다. 네이티브 해상도에서 제피러스 M16이 플로 X16보다 더 프레임이 조금 높긴 했지만 미미한 수준이었고, 풀 HD 해상도에서도 M16이 약간 더 높은 프레임을 보였습니다. GTA5 최상업에 가까운 옵션 조절을 하고 내장 벤치마크 마지막 자동차 씬에서 프레임을 측정했을 때 네이티브 해상도 터보 모드에서는 두 노트북이 거의 비슷한 프레임을 보였으나 균형 모드에서는 플로 X16이 더 높은 프레임을 보였습니다. 풀 HD 해상도에서는
터보 모드에서는 M16이 더 높은 프레임이었지만 균형 모드에서는 그 프레임이 역전되는 등 성능 모드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사이클 프론티어 상호 정거장 내부에서의 프레임입니다. 네이티브 해상도에서는 두 노트북의 프레임 차이가 거의 없었고 풀 HD 해상도에서는 M16의 프레임이 좀 더 높았습니다. 다음은 배틀그라운드, 훈련장, 울트라 옵션 렌더링 120%입니다. 네이티브 해상도에서는 두 노트북의 프레임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으며 풀 HD 해상도에서는 플로 X16이 1% 하위 프레임이 더 안정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제 테스트에서는 플로 X16과 제피러스 M16 사이의 게임 프레임 차이는 사실상 거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플로 X16이 더 우월한 경우도 나왔습니다. 인텔과 라이젠 노트북의 게임 성능 차이를 분석한 어떤 해외 리뷰 영상에서는 인텔이 더 프레임이 좋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그건 두꺼운 게이밍 노트북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제피러스나 플로우 같은 얇은 게이밍 노트북에서는 쿨링 때문에 인텔 CPU가 제 성능을 내기 어려워서 인텔이 우위를 가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D마크 점수는 결국 점수일 뿐이고 실제 게임 성능은 게임의 종류나 그래픽 옵션 등의 변수가 너무 많죠. 그러면 다음으로 이 노트북의 발열과 전력, 소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 울트라 옵션을 터보 모드로 플레이했을 때 GPU 전력은 약 120W, CPU 전력은 18W 정도로 높은 그래픽 옵션을 사용한 만큼 CPU의 전력을 낮추는 대신 GPU의 전력은 최대 부스트 전력에 가깝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때 CPU와 GPU의 온도는 80도 정도로 내부 센서 온도는 낮지 않습니다. 이때 노트북의 표면 온도를 확인해보면 키보드 덱의 중간 부분, 히트 파이프가 있는 부분은 50도 이상으로 높게 올라가지만 WASD 키 주변에는 쿨링팬이 위치하고 있어 온도는 40도대 초반에서 30도대 후반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팬 소음은 소음계를 터치패드 위에 올려두고 측정했을 때 약 57dB 정도가 나오는데 물론 작은 소음은 아니지만 게이밍 노트북들의 터보 모드 가운데에서는 보통이거나 보통보다 약간 더 조용한 정도입니다. 반면에 제피러스 M16은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도 특별히 시끄러운 편이라 터보 모드에서는 65dB, 균형 모드에서도 58dB 정도의 소음이 납니다. 그러니까 플로 X16의 터보 모드 팬 소음은 제피러스 M16의 균형 모드 팬 소음보다 더 조용하다는 겁니다. 성능 모드를 터보에서 균형으로 바꾸게 되면 GPU의 전력 부스트가 꺼지면서 GPU의 전력이 100W 정도 낮아지며 그러면서 CPU와 GPU 온도는 70도대로 내려옵니다. 균형 모드에서 팬 소음은 터보 모드에 비해서 3-4dB 정도 더 조용해지고 개인적으로 이 정도는 이어폰 안 끼고도 감당할 수 있는 소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터보 모드로 돌아와서 배틀그라운드의 그래픽 옵션을 중오브로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픽 부하가 낮아지면서 GPU 전력이 낮아지게 되고 그만큼 CPU에 주는 전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CPU의 센서 온도가 95도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솔직히 저는 CPU가 95도를 찍는다고 해서 시스템이 금방 망가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보고 있기에는 불편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플로 X16은 투인원 구조 때문에 게이밍 노트북인데도 책상 위에 올려놨을 때 합판이 거의 바닥에 붙어버려서 에어플로우가 좋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페트병 뚜껑 두 개를 이용해서 합판을 바닥에서 약간 띄워봤습니다. 이러고서 동일하게 배틀그라운드를 줌오브로 플레이해보면 CPU의 온도는 86도 정도로 9도 정도 떨어지고 GPU의 온도도 75도로 6도 정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플로 X16을 사용하신다면 게임 등의 고사양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경우 노트북 받침대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병뚜껑이나 지우개 같은 걸 사용해서라도 합판을 바닥에서 띄워주는 걸 강력하게 권유드립니다. 다른 게이밍 노트북들에서는 바닥을 띄운다고 해서 이렇게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차피 합판을 따로 안 띄워도 어느 정도 합판이 바닥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제피러스 M16도 그렇고요. 여튼 정리하자면 플로 X16의 부하 시 내부 온도와 히트파이프 부분의 표면 온도는 높은 편이지만 팬 소음은 그렇게 시끄러운 편이 아니며 합판을 어떻게 해서든 띄워줄 경우 내부 온도는 꽤 떨어진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배터리입니다. 6900HS라는 효율 높은 램프란트 CPU를 탑재하고 90W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어서 배터리가 오래갈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게 웬걸. 평소 하던 대로 유튜브 라이브 아카이브를 밝기 50%로 연속 재생했을 때 배터리가 4시간 10분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노트북만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싶어 찾아봤는데 울트라북 리뷰라는 유명한 리뷰 사이트에서도 플로우 X16의 배터리 타임이 기대만큼 오래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리뷰한 플로우 시리즈들은 전부 배터리가 안 좋은 편이었습니다. 아무리 인텔 i9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플로우 Z13은 유튜브 재생 배터리가 2시간 반밖에 가지 않았고 플로우 X13도 스펙에 비해서 배터리 타임이 짧게 측정됐습니다. 아마 플로우 시리즈의 투인원 기능이나 XG 모바일 연결 기능 등 특수한 기능 중 뭔가가 백그라운드에서 배터리를 많이 잡아먹고 있지 않을까 하고 추정은 해볼 수 있겠지만 여튼 배터리 타임이 플로우 X16의 최대 약점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당연히 이게 완벽한 노트북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좋지 않은 미니 LED 디스플레이, 합판을 따로 띄우지 않으면 비효율적인 쿨링 구조, 이상하게 짧은 배터리, 고정력이 약하고 잘 흔들리는 힌지, 그리고 비싼 가격은 제가 구매한 이 플로우 X16 상위 모델을 누구한테나 추천할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투브 중에서 최상급의 디스플레이는 맞고 합판을 띄울 경우 경량형 게임투브들 중에서는 괜찮은 쿨링과 소음, 균형 모드에서는 비슷한 스펙의 인텔 게이밍 노트북을 오히려 앞서는 성능, XG 모바일 포트를 통한 추후 GPU 업그레이드의 가능성, 입력 장치, 스피커, 디자인 등 기기 자체의 전반적인 품질과 투인원 노트북으로서의 유연성 등 장점이 많은 노트북입니다. 솔직히 2022년이 절반이 넘게 지나간 지금 시점에서 돈 고려 안 했을 때 플로우 X16보다 더 나은 윈도우 노트북이 하나라도 있을지 전 잘 모르겠네요. 2022년 올해의 윈도우 노트북 강력 후보이며 제피러스 M16을 산 지 반년도 안 됐지만 메인 노트북을 플로우 X16으로 교체하는 것을 강력하게 고려 중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